인천 송도의 바닷빛을 비추며 솟은 71층 청명개발 본사 건물은 멀리서 보면 거대한 프리즘 같았다. 아침 햇살이 유리 커튼월을 스치자 각기 다른 색의 빛들이 물고기 떼처럼 흩어졌다 모였다. 도시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기 전 건물 가장자리를 따라 흐르는 바람은 얇고 차가웠고 아래 도로를 지나는 무인 셔틀버스는 바퀴 소리 대신 부드러운 전기음만 남겼다. 이곳에서 윤재혁은 매일 새로운 날을 시작했다. 현대의 성이라 부를 만한 이 건물에서 그는 도시 전체를 식탁 위에 올린 지형도처럼 내려다보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자동 블라인드가 조금씩 올라가고 센서가 인식한 천에 맞춰 사무실 공기가 미세하게 조정되었다. 대기실의 빛은 온도를 닮은 색으로 옮겨 다녔고 벽면의 대시보드에는 안전, 공정, 자재, ESG 지표, 실시간 현장 영상이 조용히 흘렀다. 숫자들은 단정했고 그래프는 침착했다. 그러나 숫자와 그래프 사이에는 언제나 인간이 있었다. 그 인간의 숨과 실수가, 희망과 오만이 있었다. 부회장님, 오늘 일정 공유 드릴게요. 검은 펌프스를 신은 이소은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문을 닫았다. 그녀의 발소리가 카펫 위를 미끄러지듯 사라졌다가 대리석 구간에서 또렷하게 살아났다. 오전 9시 반 스마트 리바이벌 존 프로젝트 내부 발표, 11시 해외 자본 컨소시엄 화상 미팅, 오후 1시 반 이사회 사전 브리핑, 그리고 그녀가 화면을 넘겼다. 오후 4시 현장 안전 점검 드론 시연 참석, 송현 4지구 시범 블록입니다. 윤재혁은 창가에서 도시를 내려다본 채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바다 건너 유조선이 느리게 미끄러졌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단정했고 눈빛은 빛의 방향과 상관없이 냉정했다. 보건 안전 예산은 최우선으로 묶으세요. 그는 한 박자 쉬고 덧붙였다. 실패 확률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방식의 보고서는 받지 않겠습니다. 리스크 모델은 필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지수화하진 마세요. 이소은은 잠깐 눈을 올렸다가 곧 표정을 정리했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혁이 창틀을 가볍게 두드렸다. 금속과 유리의 경계가 짧게 울렸다. 오늘 발표 자료. 철거 대신 보존과 재해석에 대한 사례를 한 챕터 더 추가해요. 가츠도라 구역처럼 건물을 속옷만 갈아입히듯 구조를 살리는 방향. 해외 사례 중 사포로 구 브루어리 로프트도 묶을까요? 좋아요. 다만 우리 방식으로 바꿔서 우리는 단순히 낡은 것을 감성적으로 보존하자는 게 아니고 기능을 붙여 새 생태계를 키우자는 거니까. 이소은이 나가자 재혁은 헬멧처럼 둥근 유리잔에 물을 채웠다. 물 표면에 도시의 격자와 하늘의 미세한 결이 겹쳐 앉았다. 그는 물 위에 반사된 선들을 한번 지운 뒤 새로 그어 넣듯 손가락으로 톡 건드렸다. 그 버릇은 오래전부터 몸에 밴 것이었다. 무언가를 새로 구성하기 전 이미 있는 것의 경계를 부드럽게 흔들어 보는 일. 문이 다시 열렸다. 재무총괄 전무와 기술본부장이 함께 들어왔다. 부회장님, 안전관리 예산이 당초 대비 18% 올리세요. 그가 말을 잘랐다. 전무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익성 지표가 내려갑니다. 이번 분기 투자자 설명회에서 우리가 설명하면 됩니다. 재혁은 차분했지만 문장 끝은 단단했다. 우리는 건물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시간을 설계하고 거주성과 존엄을 설계합니다. 그게 숫자로만 설명될 리 없죠. 기술본부장이 눈치를 보며 말했다. 부회장님, 고도 센서 네트워크를 현장에 더 촘촘히 깔면 초기 비용이 장비는 비용이고 안전은 원칙입니다. 원칙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재무총괄은 입을 다물었고 기술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둘 다 문득 깨달았을 것이다. 이 사무실에서 원칙이란 말은 종종 하나의 과거를 가리킨다는 것을. 회의실의 조명이 발표 모드로 전환되자 스크린이 천천히 내려왔다. 스마트 리바이벌 존 도시 재생과 디지털 인프라를 결혼시키는 청명 개발의 차세대 야심작, 철거와 신축이 아닌 보존과 재해석, 그리고 데이터로 연결된 골목의 생태계, 사람과 상점과 학교와 바람의 길까지 숫자로 읽고 다시 짜는 기술. 그는 그 모든 문장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단어 하나를 넣어두고 싶었다. 책임. 기존 재개발 방식은 정확합니다. 빠르고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서 그의 얼굴로 옮겨갔다. 우리는 때로 완벽하지 않은 도시를 더 좋은 실패로 이끌 의무가 있습니다. 문장 사이 누군가의 손이 볼펜을 쥐고 무의식적으로 클릭했다. 클릭 소리가 작은 도돌이표처럼 벽을 타고 퍼졌다. 재혁은 그 소리를 듣는 편이었다. 공기가 한음 높아지는 순간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예산안의 안전 항목은 상향합니다. 말이 끝나자 뒷줄에 앉은 젊은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다. 배지에는 현장 데이터 엔지니어 박도윤이라고 적혀 있었다. 부회장님,
드론 점검 루틴에 야간 열화상 주기가 추가되면 주민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이슈로 주거동 외벽에 한정하고 수집 데이터는 즉시 해시 처리하세요. 열화상 원본은 남지 않게 주민설명회에서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프라이버시는 비용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발표는 그렇게 끝났다. 박수는 정중했지만 뜨겁진 않았다. 이 회사의 박수는 늘 그런 식이었다. 필요할 때 치고 일을 해야 할 때 멈추는 박수. 재혁은 그 박수의 온도를 잘 알았다. 그 온도는 그가 매일 다루는 철과 유리의 온도와 비슷했다. 점심 무렵 해외 자본 컨소시엄과의 화상 회의가 이어졌다. 바다 건너의 투자자들은 수익률 곡선을 집요하게 물었다. 도시를 이야기하면 그들은 숫자로 번역했고 숫자를 이야기하면 그들은 법적 보증을 물었다. 서로의 언어는 겹치지 않았지만 둘 다 이 대화의 법칙을 알고 있었다. 결국 그는 한 줄로 마무리했다. 우리는 단기 수익 대신 장기 체류 시간을 택합니다. 머무는 시간이 돈이 되는 도시. 그것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모든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사무실에는 낮게 깔린 바다 냄새가 들어왔다. 유리창이 완벽히 닫힌 공간에서도 바다의 냄새는 미세한 결로 스며드는 법이었다. 바다는 멀리 있지만 그 연분은 늘 코끝 어딘가를 건드렸다. 그때마다 재혁은 어쩔 수 없이 주방을 떠올렸다. 조리불 앞에서 더해지는 소금 한 꼬집, 곰탕이 끓는 동안 증발해버린 맛의 중심을 다시 불러들이는 정확한 무게. 그의 책상 한쪽, 서랍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패티 나이프가 한 자루 들어있었다. 칼날에는 작은 흠집과 회색빛 얼룩이 남아있었고 손잡이에는 JI라는 이니셜이 조심스럽게 새겨져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 칼이 그의 첫 스승에게서 건네받은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스승의 이름은 오래전 사진 속에서만 또렷했다. 한상도 문득 태블릿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다. 송현 4지구 노후 전기 배선 위험도 상승. 최소 작업 인력 감축 권고. 내부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내린 권고였다. 그는 경고를 길게 눌러 세부 내용을 펼쳤다. 권고 근거는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그 합리성은 너무도 차갑게 보였다. 인력 감축 권고는 보류. 그가 음성 명령으로 지시를 내리자 AI 비서가 짧게 응답했다. 적용 완료. 사유 기록할까요? 사유 현장 위험도 상승 시 인력 감축은 대응 속도를 저하시킴. 초기 안전 조치 우선.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 한 조각이 스쳐갔다. 아주 작은 손으로 칼을 쥐고 당근을 다지던 밤. 칼끝이 손가락을 살짝 스쳤고 피가 맺혔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그의 손을 덮었다. 칼은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야. 낡은 앞침에서 국물 냄새가 났다.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거지. 밥은 사람을 살리니까 그 목소리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온도를 잃지 않았다. 기억은 때때로 향으로 돌아오고 향은 가끔 칼날의 반짝임으로 변했다. 부회장님, 문 밖에서 이소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후 일정 전에 보도자료 하나 보셔야 합니다. 그녀가 화면을 내밀었다. 청명개발, 안전예산 과다 편성 논란 제목은 과장됐고 기사 내용은 일부 수치를 의도적으로 발췌한 듯했다. 인터뷰에 익명으로 참여한 누군가의 멘트까지 붙어 있었다. 이 기자, 최근에 내부 제보를 받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재혁이 짧게 말했다. 수치로만 보면 과다죠. 하지만 과다는 종종 최소입니다. 그는 기사창을 닫고 작은 파일 하나를 열었다. 현장 방문 비공개, 비서진도 모르는 일정이었다. 내일 아침 송현 4지구 10원 블록. 거기에는 아직 이주하지 못한 몇몇 가구가 남아있었다. 그중 하나, 마음식당. 주인 이름은 한상도. 재혁의 시선이 이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우연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름이란 우연을 이기는 경우가 있다. 이소은 씨, 네, 내일 오전 외부 일정 하나 취소할게요. 이사회 브리핑은 오후로 미루고 그녀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건 그들의 오래된 약속이었다. 묻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 있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결정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동 동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려다 재혁은 잠시 돌아섰다. 창가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오후 햇빛은 오전에 그것보다 조금 더 노랗고 무거웠다. 유리창에 비친 도시의 표면이 얕은 물결처럼 흔들렸다. 가끔 그는 도시를 요리의 과정으로 비유하곤 했다. 불 조절을 못하면 금세 타버리고 간을 서두르면 중심이 비어버린다. 오래 끓인 국물의 깊이는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마지막에 사람을 붙잡는다. 저녁, 그는 정시 퇴근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송도의 야경이 유리로 가득 찬 펜트하우스에 가볍게 들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거실은 호텔 같았다. 생활의 흔적이 없다시피 했다. 다만 주방만은 달랐다. 스테인리스 조리되는 칼날처럼 반짝였고 도마는 바다색 타일 아래 놓여 있었다.
벽면 선반에는 직접 담근 장이 라벨을 품고 가지런히 줄을 섰다. 된장, 간장, 고추장, 작은 병 하나에는 유자 식초 2023이라는 송글씨가 달려 있었다. 그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고 앞치마를 둘렀다. 손가락이 허리에 매듭을 지을 때 하루가 조용히 다른 표정을 띄었다. 칼을 잡는 순간 그의 어깨에서 날이 빠져나갔다. 칼은 직선을 그리며 시간은 둥그러졌다. 채소에 숨이 빠져나가는 소리, 팬이 예열되는 동안 올라오는 미세한 향, 주방 환기팬의 균일한 소음,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맥박과 맞물렸다. 그날 그는 특별히 무엇을 먹고 싶지 않았다. 배고픔이 없는 날에도 요리를 하는 사람처럼 오늘의 그는 그저 칼을 놓지 않았다. 다시마를 담근 물이 끓어오르고 얇게 썬 표고가 향을 보탰다. 소금 한 꼬집을 집어넣고 불을 줄였다. 냄비 뚜껑이 작은 숨을 쉬듯 달그락거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오래된 패티 나이프를 쓰다듬었다. 손잡이의 나무 결이 손끝에 익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이사회 단체 채팅방의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왔다. 안전예산 재검토 필요, 언론 대응 메시지 협의, 투자자 Q&A 업데이트.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칼끝이 양파의 섬유를 따라 미끄러졌고 기화된 향이 눈가를 살짝 찔렀다. 그 순간 아주 예민한 감각 하나가 깨어났다. 눈물샘 같은 기억, 오래전 햇살 보육원의 작은 주방, 아침마다 식탁 위를 지키던 따뜻한 국물,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사람의 등판, 한상도. 냄비에서 작은 보글거림이 커졌다. 잦아들었다. 그는 불을 끄고 국자 끝을 살짝 적셨다. 뜨거움이 혀끝을 때렸다가 단맛을 밀어냈다. 이상했다. 오늘은 어떤 맛도 마음속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맛이 혀에만 맴돌았다.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아니, 무언가가 오고 있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방향을 알 수 없는 예감이 주방 공기 속에서 조용히 커지는 것을. 거울보다도 더 정직한 냄비와 칼과 도마가 그 예감을 증언하고 있었다. 그는 도마를 씻어 말려두고 칼을 천으로 닦았다. 손잡이의 이니셜이 불빛을 받아 잠깐 반짝였다. JH. 사람들은 흔히 그의 이름을 영어 이니셜로 이렇게 적었다. 하지만 이 칼의 이니셜은 그가 아니라 그 칼을 건넨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JHI는 외국에서 사온 칼 브랜드의 약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한글 이름을 라틴 글자로 적어 붙인 서툴고 애틋한 표식이었다. 그는 그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의 불빛은 오히려 더 분주해졌다. 택배 드론이 고층 사이를 유연하게 가르고 수상 택시가 선착장을 조용히 들락거렸다. 그는 창가에 서서 그 모든 빛을 한 숟갈로 떠올리듯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성공의 빛이라 부르겠지만 때로 그 빛은 공허의 반사이기도 했다. 그는 이제 조금씩 안다. 반짝임 뒤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그 그림자 속에 오래된 이름 하나가 있다는 것을.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경비였다.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익명 반송 우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직접 전달 요청으로 되어 있어서. 그는 문을 열었다. 얇은 갈색 봉투. 보내는 사람 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받는 사람 란에는 윤재혁 직접 전달이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의 접착면은 이미 오래전에 붙였다 떼어낸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의 망설임이 종이에 남은 듯했다. 그가 봉투를 열자 오래된 신문 기사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낡은 간판이 비스듬히 매달린 작은 식당이 있었다. 간판에는 마음식당, 흑백의 입자 사이로 김이 오르는 냄비가 보였다. 그리고 사진 가장자리, 흐릿하게 잡힌 사람의 행얀, 오래된 기억 속 목소리와 정확히 겹치는 얼굴선. 신문기사 제목은 간단했다. 햇살 보육원, 재개발로 폐원 35년의 마침표. 그는 기사의 날짜를 봤다. 5년 전, 기사의 하단에는 작은 기부 명단이 붙어 있었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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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낯선 이름 하나. 윤여. 그 이름이 그를 잠시 멈춰 세웠다. 그는 어째서인지 내일의 일정이 더 이상 단순한 현장 방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것은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고 오래된 시간을 만지는 일이며 이제까지 외면해온 자신의 일부를 마침내 들여다보는 일이었다. 그는 봉투의 마지막에 끼워져 있던 메모를 펼쳤다. 짧은 글씨. 밥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사람은 기다려준다. 서툰 필체. 그러나 분명한 문장.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언가가 그의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자리했다. 자리하는 것과 흔들리는 것은 동시에 가능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바다는 멀리 있었지만 파도 소리가 가까워졌다. 파도는 해안선을 부드럽게 깎아내며 모양을 바꿨다. 도시는 돌처럼 단단해 보였지만 사실은 매일 새로 빚어지는 반죽 같은 것이었다. 손이 닿으면 모양이 달라지고 온도가 바뀌면 결이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그 반죽을 누가 어떤 마음으로 빚는가였다. 휴대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이번에는 알림이 아니라 달력. 그는 내일 오전에 개인 일정을 현장 시찰 비공개로 표시했다. 목적지 옆에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두 글자를 적어 넣었다. 마음. 일정 저장 버튼을 누르자 화면 아래쪽이 짧게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사소하게 느껴지는 저녁이었다. 그는 조용히 불을 껐다. 주방만은 마지막까지 작은 불빛을 남겨두었다. 불빛 아래 칼과 도마와 냄비가 고요하게 반짝였다. 스테인리스 표면에 그의 손이 잠깐 비쳤다가 스며들듯 사라졌다. 내일 아침 그는 그 불빛의 주인이 아닐 것이다. 누군가의 불빛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오래전 잃어버린 어떤 냄새가 그를 맞이할 것이다. 잠들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보았다. 바다의 검은 면에 도시의 불빛이 망점처럼 흩어졌다. 그는 그 점들을 마음속으로 하나씩 이어보았다. 연결된 선이 결국 어떤 글자를 이룰지 그는 모른 척했다. 그러나 직감은 한 단어를 이미 말하고 있었다. 책임, 아니, 조금 더 오래된 단어, 집. 그는 눈을 감았다. 얕은 잠이 금방 찾아왔다. 꿈의 입구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물었다. 배는 먹고 다니니?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끄덕임은 대답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내일 그는 밥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도시에, 회사에,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음 날 아침 윤재혁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다. 구름이 낮게 깔린 송도의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바다는 잠깐 숨을 죽인 듯 잔잔했다. 본사의 유리벽은 아직 빛을 받지 못해 서늘한 표면을 하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홀을 지나며 그는 전날 밤 봉투에서 떨어졌던 사진과 메모를 다시 떠올렸다. 밥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사람은 기다려준다. 문장의 온도가 피부를 건드렸다.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오늘의 목적지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미 정해진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검은 차가 송현 사지구 초입에 멈춰 섰을 때 골목은 어제보다 더 어수선하게 깨어 있었다. 드론이 낮게 떠다니며 벽체의 미세균열을 스캔했고 인부들의 발소리가 물기 어린 아스팔트 위에서 둔탁하게 튀었다. 먼지와 흙 냄새 사이로 기름 냄새가 어렴풋이 섞여 들어왔다. 그는 사람들 틈을 지나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다. 나무 기둥이 비틀린 오래된 건물들이 등 뒤로 늘어섰고 대부분의 문에는 붉은 페인트로 철거 예정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한 곳, 페인트 대신 낡은 간판이 흔들리고 있었다. 마음식당, 간판의 음자는 반쯤 떨어져 쇠못 하나에 매달려 있었고 안쪽에서 습기 섞인 따뜻한 김이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현장 소장이 다급히 달려와 허리를 굽혔다. 부회장님, 이쪽은 오늘 드론 재점검 후 폐쇄 예정입니다. 위험도가. 그는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다. 혼자 보죠. 소장이 물러서자 안쪽에서 인기척과 말다툼 소리가 겹쳐 들렸다. 사장님, 오늘은 사전 점검일입니다. 언제까지 버티실 겁니까? 여긴 내 집이요. 내 평생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비우라 하나.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노인이 문틀을 붙잡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요리책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지고 종이 사이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흘러나왔다. 흰 조리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미소가 흑백의 입자 위에 선명하게 살아있었다. 재혁의 발끝이 멈추고 눈동자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오래된 주방의 김 너머에서 건너오던 목소리. 칼은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야. 밥은 사람을 살리니까. 그 목소리의 주인이 사진 속 얼굴선과 정확히 겹쳐졌다. 원장님, 그의 입술이 거의 들리지 않게 움직였다. 노인의 눈이 커지며 오래전의 이름을 더듬었다. 재혁이냐. 순간 골목의 소음이 한꺼번에 닫힌 것처럼 조용해졌다. 드론의 모터 음도, 철제 바퀴에 끌리는 소리도 모두 뒤로 물러났다. 둘 사이에 선 공기만 묵직하게 남았다. 재혁이 한 걸음 다가가자 노인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다. 그때처럼. 또 도망치겠구나. 말끝이 가볍지 않았다. 오래 기다린 사람이 내뱉는 문장에는 무게가 실린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숨이 얕아졌다. 현장 소장이 눈치를 보며 다가왔다. 부회장님, 일정상 다음 주 철거는 보류하세요. 짧게 떨어진 말에 소장이 멈칫했다. 그러나 계약 구조상 지체 페널티가 책임은 내가 집니다. 안전성 재평가와 생활권 조사를 동시에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소장이 서둘러 메모를 적으며 물러났다. 노인이 문에 걸터앉듯 몸을 기대었다가 재혁을 보았다. 말 대신 주방 쪽에서 국물이 보글거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빠져나오면서도 단 한 번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사라진 게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무언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였다. 본사로 돌아오자마자 긴급 회의가 열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고 말끔했다. 재무팀장이 첫 장을 넘기며 숫자들을 내밀었다. 철거 보류에 따른 지연 비용이 3.2% 예상 범위입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지불이 끝났어도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사람이 있어요. 기술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법적 리스크는 기록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사유를 명확히 안전성 재평가와 주민 생활권 조사 두 축으로 갑니다. 인력 줄이지 말고 오히려 붙이세요. 위험도가 오르면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판단이 느려집니다. 정적이 조금 흘렀고 몇 명의 시선이 스크린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오갔다. 반대 의견은요? 그는 물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반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의 방향을 모두가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결재선을 그었다. 펜촉이 종이 사이를 부드럽게 파고들었다. 회의가 끝난 뒤 이소은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져야죠. 그는 짧게 웃었다가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그 골목에서 오래전 제 시간이 서 있더군요. 그녀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되는 질문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결심이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함께 일하며 배운 터였다. 밤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옥상 난간에 서서 비 냄새를 깊게 들이켰다. 바다는 검은 면을 펼치고 있었고 항로를 따라 불빛이 점점이 움직였다. 휴대폰을 꺼내 기사 하단에서 보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낮고 쉰 목소리. 마음식당. 한상도 원장님 맞으십니까? 잠깐의 침묵. 그리고 아주 작은 숨소리. 이제야 전화를 하는구나. 그 한마디의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가운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밥은 먹고 다니니? 대답은 짧았다. 네. 그러나 그 짧음 속에는 오랜 시간의 빛과 내일의 약속이 함께 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의 골목은 비에 씻겨 한결 맑게 보였다. 마음식당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된장찌개의 냄새가 낮게 깔려 흘러나왔다. 한상도는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왔구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 위에 놓인 것들은 소박했다. 된장찌개, 달걀말이, 몇 가지 나물, 수저를 들자 그릇의 가장자리가 약간 따뜻했다. 돈 없어도 밥은 할 수 있지. 한상도의 말은 사실을 말하는 어투였지만 어딘가 위로에 가까웠다. 넌 요리를 버렸지. 그래도 요리가 널 버리진 않았을 거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국물이 입 안을 덮는 순간 오래된 주방에 서 있던 한 소년의 등이 스쳐갔다. 칼을 잡은 작은 손, 얇은 손등 위에 떨어졌던 칼 끝의 찰나, 그리고 그 손 위에 포개지던 더 큰 손. 칼은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거야. 그 말이 다시 살아났다. 식사가 끝나자 한상도가 방 안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꺼내왔다. 이걸 네 아버지가 맡기고 갔지. 그는 호흡을 고르고 가방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잠금소의 소리에 오래된 시간의 먼지가 함께 튀어나오는 듯했다. 편지 한 통과 두툼한 서류 뭉치. 편지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힘이 있었다. 재혁아, 네가 나를 미워해도 좋다. 그러나 하늘이는 내 동생이다. 언젠가 그를 만나면 밥 한 끼는 꼭 같이 먹어라. 그것이면 된다. 하늘이라는 이름을 읽는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윤하늘. 한상도가 조용히 덧붙였다. 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너희 둘을 함께 두고 싶어 하셨다. 너를 찾으려 했지만 늘 한 발 늦었다더구나. 편지를 접는 그의 손이 떨렸다. 식당 안쪽에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저녁, 인천항 쪽으로 날씨가 더 기울었다. 그는 집 창문을 열고 비 냄새를 들이켰다. 주방에 불을 켜고 칼을 꺼내 들었다. 손잡이에 나무 결을 엄지끝으로 천천히 훑었다. J, H. 서툴게 새겨진 이니셜이 불빛을 잠깐 끌어당겼다가 놓았다. 칼날이 양파의 섬유를 따라 미끄러지자 눈가가 따끔거렸고 그 따끔함이 오래된 감정의 문고리를 건드렸다. 냄비에서는 다시마와 표고의 향이 차곡차곡 올랐다. 소금 한 꼬집을 집어넣고 불을 낮추는 동안 휴대폰 화면에는 회사 단체방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안전 예산 과다 편성 논란, 투자자 Q&A 수정 필요, 부회장 독단 기사 링크. 그는 휴대폰을 엎어놓고 국물을 한 숟갈 떠 보았다. 맛은 정확했지만 마음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혀끝 어디선가 자꾸 멈췄다. 빠진 건 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는 느끼고 있었다. 며칠 사이 회사 안의 기류는 눈에 띄게 바뀌었다. 익명 인터뷰와 내부 자료 유출이 겹치며 윤재혁의 무리수라는 문구가 기사 제목을 장식했다.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부회장님, 이미지 타격이 큽니다. 투자 일정도 이미지보다 방향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단어를 또렷이 골랐다. 흔들릴 때 드러나는 게 뼈대예요. 뼈대가 맞으면 벽지는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는 법무와 기술, 재무를 차례로 불러 각자 필요한 기록을 정리하게 했다. 안전성 재평가의 프로토콜, 주민생활권 조사 설계, 드론 열화상 데이터의 해시 처리 절차, 숫자와 문서 뒤에 있는 사람을 잊지 않으려면 숫자와 문서를 더 정확히 다뤄야 했다.
밤, 빗줄기가 굵어질 즈음 그는 서랍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결심은 칼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부터 온다고. 그는 믿어보기로 했다. 노트북을 열어 새 폴더를 만들었다. 이름을 잠깐 망설이다가 타이핑했다. 도시재생, 하늘 프로젝트. 첫 문장을 써 넣었다. 도시는 철거로 완성되지 않는다. 진짜 재생은 사람을 다시 불러오는 일이다. 커서가 깜빡이는 동안 빗소리가 벽면을 통과해 귓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폴더 안에 하위 문서를 또 만들었다. 현장 기록, 주민 인터뷰, 건축 안전 통합 계획, 식당 네트워크 활성화. 마지막 항목 앞에서 손이 멈췄다. 글자가 아니라 냄새가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다. 된장, 파, 김이 오르는 소리.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창밖에 불빛이 바다 위로 번졌다. 그 점들을 마음속에서 가만히 이었다. 책임, 신뢰, 집. 서로 다른 단어들이 한 줄로 이어지며 이상하게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그는 내일의 일정을 열어 현장 시찰 비공개라는 항목 옆에 아주 작은 메모를 덧붙였다. 마음. 화면 아래쪽이 짧게 반짝였다. 반짝임이 사소하게 느껴졌지만 그 사소함이 오래 걸쳐 쌓이면 어느새 큰 방향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 그는 잠시 눈을 붙였다. 꿈결에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배는 먹고 다니니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는데 꿈속의 고개 끄덕임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약속으로 느껴졌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약속. 밥을 함께 먹겠다는 약속. 도시를 부수지 않고 다시 불러내겠다는 약속. 새벽이 오기 직전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약속은 종종 가장 선명한 모양을 갖는다. 아침이 밝으면 그는 다시 골목으로 갈 것이다. 드론의 가까운 윙윙거림과 된장찌개가 보글거리는 소리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루틴을 조정하고 공지문 대신 말을, 지시 대신 설명을 선택할 것이다. 이사회는 또 수익률표를 들이밀겠지만 그는 머무는 시간이 돈이 되는 도시를 다시 설명할 것이다. 머무는 시간은 밥과 닮아 있다. 금방 식는 것 같아도 제대로 끓이면 오래 간다. 오래 간다는 말은 결국 사람이 사람 곁에 더 오래 남는다는 뜻이고 그게 도시가 사는 방식이라는 뜻이다. 그는 창을 닫으며 속으로 그 문장을 한 번 더 되뇌었다. 도시는 사람을 불러와야 산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나도. 새벽의 빗소리가 완전히 잦아들 무렵 윤재혁은 다시 눈을 떴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그는 물 한 잔으로 입안을 헹구고 천천히 셔츠 단추를 잠갔다. 오늘은 단순히 현장 점검이 아니라 자신이 외면해온 시간과 다시 마주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송현 4지구의 골목으로 향하는 도로는 밤새 내린 비로 반짝였다. 이른 시간이라 차량도 사람도 거의 없었다. 차창 너머로 흐르는 풍경 속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간판의 잔상들이 스쳐갔다. 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도시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억을 바꾸는 거야. 마음 식당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쪽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재혁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렴. 그는 조용히 문을 밀었다. 주방에는 된장 냄새와 볶은파 향이 섞여 있었다. 한상도는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다. 일찍 왔구나. 네가 아침을 먹으러 온 건 처음인 것 같네. 그런가요?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그리고 노릇하게 부친 두부전이 놓여 있었다. 한상도는 조용히 밥을 푸며 말했다. 네가 어제 가져간 가방 안의 편지 다 읽었겠지. 네. 그럼 이제 해야 할 일이 있겠구나. 재혁은 눈을 들었다. 윤하늘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라고. 그래, 그는 네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한 아이였지. 하지만 하늘도 네가 있다는 걸 모른다더구나. 한상도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서 헤어진다. 하지만 다시 만나는 건 이유를 만드는 일이지. 식사를 마치고 재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원장님, 혹시 하늘의 연락처를 아시나요? 이제 하늘 박사라고 불린다더구나. 도시재생연구소의 책임 연구원이지. 아이러니하지. 네가 철거를 설계했다면 그는 도시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세상은 기묘하게 사람을 돌려 세우는 법이었다. 그날 오후 청명개발 회의실에서는 다시 긴급회의가 열렸다. 테이블 위에는 신문과 내부 보고서, 투자자 메일이 뒤섞여 있었다. 재무팀장이 굳은 얼굴로 말을 꺼냈다. 부회장님, 이번 도시재생안은 사실상 수익성이 없습니다. 기존 계획에서 벗어나면 컨소시엄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새로 세우면 되죠. 하지만 부회장님, 그 골목은 단순한 부지 이상입니다. 거기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지우면 우리도 사라집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임원들의 눈빛에는 불안이 번졌다. 이 회사는 한 번도 공감으로 움직인 적이 없었다. 회의가 끝난 뒤 이소은이 뒤따라 나왔다. 부회장님,
도시재생연구소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회의 요청이 있습니다. 하늘 프로젝트 건으로요. 재혁은 잠시 멈췄다. 하늘 프로젝트 연애. 대표 연구원이 직접 오신다고 합니다. 윤하늘 박사라고. 그의 심장이 잠시 멎은 듯했다. 받아들여요. 내일 오후로. 그날 밤 그는 주방에서 다시 칼을 들었다. 오늘은 무언가 다른 이유로 요리를 하고 싶었다. 도마 위에 놓인 채소를 자르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요리를 버렸을까? 칼날이 도마를 두드릴 때마다 그 소리가 대답처럼 돌아왔다. 네가 버린 건 요리가 아니라 사람이다. 다음 날 도시재생연구소의 회의실은 햇빛이 가득 들어왔다. 벽면에는 낡은 골목길을 새로운 공원과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설계도가 붙어 있었다. 그곳에 하늘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문이 열리고 윤하늘이 들어왔다. 그는 밝은 눈빛을 가진 젊은 남자였다. 흰 셔츠와 짙은 네이비색 코트를 입은 모습이 단정했다. 윤재혁 부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윤하늘 박사님, 반갑습니다. 그들은 악수를 나누었다. 하늘은 형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였다.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하늘은 차분하지만 확고하게 설명했다. 저희가 제안하는 도시재생 방식은 단순히 건물을 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보존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억과 관계가 도시의 뼈대를 이룹니다. 그걸 지우면 아무리 멋진 건물도 껍데기입니다. 그 말에 재혁의 손끝이 멈췄다. 그가 평생 믿어왔던 것과 정반대의 철학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있었다. 좋은 제안입니다. 그의 말에 연구원들이 놀란 듯 서로를 보았다. 하늘은 미소를 지었다. 저희는 기업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단 한 곳이라도 진심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한 곳이 청명개발이라면요. 그럼 도시는 달라질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하늘이 문 앞에서 인사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부회장님은 도시를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사람을 사랑해야 도시를 이해하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스쳤다. 피 한 방울 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의 빛은 똑같았다. 청명개발로 돌아온 재혁은 곧장 이사회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늘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파일을 열고 첫 줄을 적었다. 철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도시의 기억을 살리는 일이 곧 우리의 새로운 가치가 될 것이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마음식당을 찾았다. 한상도는 조용히 주방에 앉아 있었다. 하늘을 만났습니다. 그래, 어땠느냐? 그는 저와 달랐습니다. 하지만 닮았어요. 닮았다는 건 결국 같은 곳을 보고 있다는 뜻이지. 한상도는 된장국을 끓이며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다. 내 아들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도 괜찮다. 언젠가 같은 식탁에 앉게 될 테니까. 식당 창문 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쳤다. 재혁은 조용히 말했다. 그 식탁을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도시의 한가운데에 사람들의 기억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을. 그게 바로 도시재생이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세우는 일.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화면 속 하늘 프로젝트의 설계도에 한 줄을 덧붙였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한 그릇의 밥이 있다. 커서가 깜빡였다. 그는 손끝을 천천히 키보드 위에서 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맺혀 다시 흘러내렸다. 빛이 그 물방울에 부딪히며 도시의 형체를 뒤틀었다. 그러나 그 뒤틀림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짜 도시의 얼굴을 본 것 같았다. 윤재혁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의 도시가. 그리고 그의 인생이 이제 막 다시 호흡을 시작하고 있었다. 비가 멎은 새벽. 윤재혁은 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실내로 밀려 들어오며 커튼을 흔들었다. 물비린내와 함께 섞여 들어온 공기에는 묘하게도 된장의 구수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마음식당에서 들었던 냄새였다. 그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내렸다. 커피 향보다 더 짙게 남는 것은 여전히 어제의 장면이었다. 회의실. 윤하늘. 그리고 그가 말한 문장. 도시는 기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날 아침 그는 회사에 일찍 도착했다. 평소보다 이른 출근에도 이미 몇몇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로비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어제 발표된 기사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청명개발. 재개발 대신 도시재생 모델 검토 중 전환점 될까. 기사는 호기심 반, 회의 반이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도시의 방향이란 여론이 아니라 신념이 결정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이소은이 서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부회장님, 오늘 일정 중 하늘 프로젝트 관련 언론 질의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검토 단계로만 답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소은은 잠시 머뭇거렸다. 오늘 오후 윤하늘 박사 측에서 식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식사요? 네, 도시재생연구소 인사들과 비공식 회동이라고 합니다. 장소는 마음식당입니다.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마음식당이라 참석하시겠습니까? 그래야겠죠. 이소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부회장의 표정에서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전에는 단단하게 조여있던 시선이 이제는 조금 풀린 듯했다. 오후가 되자 그는 검은 제네시스를 몰고 마음식당으로 향했다. 골목은 여전히 낡았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작은 포장마차가 문을 열었고 구두수선공이 가게 앞에서 의자를 닦고 있었다. 살아있는 도시의 기척이었다. 식당 안에는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윤하늘, 도시재생연구소의 선임연구원 2명, 그리고 한상도 왔구나. 원장이 먼저 웃으며 그를 맞았다. 부회장님, 어서 오세요. 하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사님, 다시 만나네요.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히 원장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하늘이 말했다. 한상도가 웃었다. 이 집 된장찌개는 내가 아니면 맛이 안 나지. 그 말에 모두 웃었지만 재혁은 묘하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식사가 시작되자 하늘이 말을 꺼냈다. 부회장님, 청명개발의 프로젝트 방향을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으로의 전환이라. 솔직히 놀랐습니다. 놀랄만하죠. 나도 내 결정을 믿기 힘들었으니까요. 이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많은 걸 내려놔야 하죠. 내려놓는 건 얻는 것보다 어려운 일인 걸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밥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그때 한상도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다르게 살아도 결국 같은 밥상 앞에 앉는다. 중요한 건 밥을 먹는 이유지. 재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들었다. 원장님,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밥을 먹는지도, 왜 이렇게 성공해야만 했는지도. 밥은 살아있다는 증거야. 배고파야 먹고, 먹으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지. 너는 성공으로 배를 채우려 했고, 그건 결국 더 큰 허기를 만든 거야.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어야 합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화려해도 폐허가 됩니다. 재혁은 그제야 알았다. 하늘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시 계획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재건하는 과정이라는 걸.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한상도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서류야. 내가 보관하고 있었지. 재혁은 조심스레 봉투를 받았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청명건설 도시재생기금 설립 제안서 작성자 윤태준. 그는 숨을 멈췄다. 아버지가? 도시재생기금을 만들려고 하셨다고요. 그래.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지. 그땐 철거와 신축이 곧 돈이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실패하셨군요? 아니, 실패가 아니라 미뤄졌던 거지. 그 기금의 이름은 하늘재단이었어. 그는 봉투를 닫았다. 하늘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윤태준, 윤재혁, 윤하늘, 잃어버렸던 이름들이 다시 한 집 아래로 돌아오는 소리였다. 식당을 나서는 길, 하늘이 그를 불렀다. 부회장님? 아니, 윤재혁 씨, 네, 저는 사실 부회장님이 제 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걸음이 멈췄다. 언제요? 오늘 아침. 원장님께 들었어요. 놀라셨죠?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 놀랐어.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진 않더군. 하늘은 부드럽게 웃었다. 이제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한상도가 건넨 앨범이었다. 낡은 필름 위에 두 아이가 웃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어린 재혁, 다른 하나는 작고 해맑은 얼굴의 하늘이었다.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왜 난 기억하지 못했을까? 그는 손끝으로 사진을 쓸어내렸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며칠 뒤 청명개발 본사에서는 하늘 프로젝트의 시범구역 발표회가 열렸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송현사지구의 새로운 청사진이 떠올랐다. 기억을 지우지 않는 도시, 사람을 남기는 길. 그 문장은 재혁이 직접 쓴 것이었다. 우리의 목표는 도시를 다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한때 우리는 철거가 발전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발전은 지워진 기억을 되살리는 데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러나 곧 누군가 박수를 쳤다. 그리고 하나둘 박수가 이어졌다. 그 소리는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회의가 끝난 후 재혁은 옥상으로 향했다. 도시의 불빛이 바다 위로 흩어졌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하늘아, 듣고 있니? 응. 형, 오늘 발표 봤어. 멋졌어. 고맙다. 원장님이 그러시더라. 도시를 살리려면 먼저 사람부터 살아야 한다고. 그분 말이 맞아. 형, 이제 우리 같이 해보자. 도시를.
그리고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 그래, 함께하자. 전화를 끊은 뒤 그는 하늘을 바라보는 듯 고개를 들었다. 별이 떠 있었다. 오랜만에 진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마음식당에 불빛이 떠올랐다. 그 불빛 아래에서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제는 무너뜨리지 않겠다. 사람을, 도시를, 그리고 나 자신을. 그날 밤 그는 주방으로 향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다. 된장을 풀고 손으로 직접 다듬은 채소를 넣었다. 국물이 끓어오르며 방 안에 향이 퍼졌다.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맛은 여전히 익숙했고 동시에 낯설었다. 그 낯설미 좋았다. 변화의 맛이었다. 창밖에 도시가 고요했다. 유리 빌딩 숲 사이로 새벽빛이 번졌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 도시의 이름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직 불리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커튼 사이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윤재혁은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새벽의 공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도시의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윤재혁의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다. 그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떠올리며 책상 위에 앉았다. 한상도가 건넨 서류 봉투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다. 하늘재단, 그 이름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뜨거워졌다. 아버지 윤태준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준비했던 기금,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마지막 뜻.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다시 열었다. 안쪽에는 편지 한 통이 더 들어있었다. 어제는 보지 못했던 것이다. 편지는 오래된 잉크 냄새가 났다. 종이의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글씨는 삐뚤었지만 또박또박했다. 재혁아, 네가 이 편지를 볼 때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오랫동안 후회하며 살았다. 너를 지키지 못한 죄, 그리고 네 어머니를 잃게 한 책임.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말하고 싶다. 나는 널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 한 거다. 그리고 네가 잃어버린 이름 하나가 더 있다. 너의 동생, 하늘이다. 너희 둘은 서로의 거울이자 구원이다. 그는 손끝으로 편지를 접으며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성공이 얼마나 허공 위의 성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유리로 만든 도시처럼 반짝이지만 손을 대면 금세 부서지는 허상.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소은이었다. 부회장님, 아침부터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도 있고 시청 쪽에서 하늘 프로젝트 관련 미팅을 잡자고 합니다. 오늘은 안 받아요. 하지만 일정이 오늘은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개인 일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재혁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빌딩 숲 너머로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아버지, 왜 그땐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왜 이토록 늦게야 우리가 만나야 했죠? 답은 없었다. 대신 그의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다. 10살 무렵 낡은 보육원의 마당에서 뛰놀던 형제의 모습. 자신보다 조금 어린 소년이 웃으며 외쳤다. 형, 이쪽 봐, 내가 만든 거야. 작은 손 위에는 흙으로 만든 미니어처 도시가 있었다. 길과 집이 조잡했지만 그 속에는 나름의 질서와 따뜻함이 있었다. 그가 물었다. 이건 뭐야? 소년이 대답했다. 사람들이 다 같이 사는 마을이야. 아무도 혼자 있지 않은 곳. 그때의 웃음소리, 햇빛, 그리고 바람의 감촉이 다시 되살아났다. 그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 다시 돌아오는 법이었다. 그날 오후 그는 마음 식당을 다시 찾았다. 한상도는 여전히 주방에 있었다. 또 왔구나. 오늘은 무슨 고민을 안고 왔을까?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래,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세운 하늘재단, 그리고 하늘 프로젝트, 마치 미완의 문장이 이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한상도는 조용히 웃었다. 그 문장의 끝은 네가 써야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원장님, 왜 제게 그때 아무 말도 안 하셨나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는 것도, 동생이 있다는 것도. 그땐 네가 듣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 성공만이 길이라고 믿던 내게 그 말은 상처였을 거야. 그래도 후회하지 마라. 늦게 알게 됐다고 해서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식당 안은 고요했다. 오래된 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렸다. 윤하늘이 들어왔다. 형, 그 한마디에 재혁의 눈이 커졌다. 하늘아.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 세월의 틈이 눈빛 하나로 메워지는 순간이었다. 형, 어제 발표 멋졌어요. 고맙다. 내 덕분이야. 이젠 우리 둘이 함께하면 되죠.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네.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한상도가 된장찌개를 내왔다. 밥은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야. 그게 무너지면 어떤 도시도 살 수 없지. 그날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며칠 뒤
청명개발 본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재무팀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부회장님? 이사회가 요청했습니다. 하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재검토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유는요, 수익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내부 불만이 꽤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이사회 열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몇몇 이사는 명확히 불만을 드러냈다. 부회장님, 이건 감성적 결정입니다. 기업은 사람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돈을 버는 곳입니다. 돈으로 도시를 살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빈민가는 없었겠죠.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주주들이 원한 건 혁신이지 이상이 아닙니다. 재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상 없는 혁신은 방향을 잃은 폭주입니다. 철거 대신 재생, 파괴 대신 복원, 그것이 청명개발의 새 철학입니다. 그게 투자자들에게 통할까요?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그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사회는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자 이소은이 조용히 다가왔다. 오늘은 정말 멋지셨어요. 멋진 게 아니라 무섭더군요. 지금까지 쌓아온 걸 스스로 무너뜨리는 기분이니까.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세워질 거예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묘하게 힘이 있었다. 밤, 그는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렸다. 칼끝이 채소를 자를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정리됐다. 그는 불을 켜고 냄비를 올렸다. 이번엔 된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즐겨 먹던 미역국을 끓였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 이해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조용히 살았는지, 왜 끝까지 우리를 연결하려 했는지. 국물의 김이 얼굴을 스쳤다. 눈가에 맺힌 물기가 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하늘이었다. 형, 내일 오전에 기자간담회 잡혔어요. 시청이랑 공동 발표랍니다. 좋아. 내일은 우리 둘 다 무대에 서야겠네. 응, 형. 나 하나만 약속해줘. 뭔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둘은 같이 가는 거야. 약속한다. 그는 통화를 마치고 불을 껐다. 주방이 금세 어둑해졌다. 그러나 냄비 안에서 남은 열기가 천천히 퍼져나갔다. 그 온기는 묘하게 사람의 청과 닮아 있었다. 다음 날 기자간담회 현장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와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윤재혁과 윤하늘이 나란히 단상에 섰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려 합니다. 재혁이 마이크를 잡았다. 하늘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관계, 공동체, 그리고 기억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하늘이 이어받았다. 이 사업은 청명개발과 도시재생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 사람이 중심인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이익이 불확실한데 왜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간, 기억, 그리고 삶, 그것이 진짜 자본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박수였다. 그날 밤 재혁은 다시 마음 식당을 찾았다. 식당 문 앞에는 영업 준비 중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다. 한상도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왔구나. 네. 오늘 발표 잘 끝났습니다. 그랬겠지. 이제야 네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한상도는 국자를 들어 된장찌개를 휘저었다. 재혁아. 사람의 마음도 국물 같단다. 너무 세게 끓이면 쓴맛이 나고 너무 약하면 싱거워지지. 너는 이제야 딱 맞는 불을 찾은 것 같아. 원장님, 이제부터는 네가 끓여야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냄비 안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 김 사이로 새벽빛이 비쳐 들어왔다. 그 순간 그는 느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한 그릇의 밥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성공이란 누군가와 같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용기라는 걸.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식당 안은 따뜻했다. 그는 창가에 앉아 국물 한 숟가락을 떠올렸다. 짠맛, 단맛, 그리고 오래된 그리움의 맛이 한데 섞여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기자간담회 다음 날 아침, 도시의 하늘은 맑았다. 밤새 내린 비가 먼지를 씻어내고 도심의 유리벽마다 맑은 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윤재혁은 본사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오늘은 하늘 프로젝트의 첫 실무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다. 회사의 모든 부서가 이 프로젝트에 관여하게 되었고 그만큼 긴장감도 컸다. 차가 본사 앞에 멈추자 보도블록 위에 새겨진 청명개발의 로고가 눈에 들어왔다. 청명, 칭밍, 푸르고 밝은 세상. 그는 그 단어를 천천히 읽었다. 푸르고 밝은 세상이라니. 그동안 자신이 만든 세상은 늘 회색빛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색을 되찾는 중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소은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짧게 인사하며 말했다. 부회장님, 오늘 회의에는 윤하늘 박사도 참석하십니다.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요? 좋아요. 오늘은 형제끼리 일 좀 해야죠. 그의 농담에 이소은이 미소를 지었다. 두 분이 나란히 앉아있는 걸 보면 직원들이 놀라겠어요. 놀라는 것도 괜찮아요. 변화라는 건 늘 낯선 법이니까.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임원과 팀장들이 모여 있었다. 모니터에는 하늘 프로젝트 1차 실행 계획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재혁은 회의실 맨 앞자리에 앉았고 곧 하늘이 들어왔다. 흰 셔츠에 단정한 코트, 그리고 언제나처럼 밝은 눈빛. 부회장님, 박사님, 시작해도 될까요? 기획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작하세요. 화면에는 송현 사지구의 도면이 펼쳐졌다. 재건축 예정이었던 구역은 이제 도시공동체 재생구역으로 바뀌어 있었다. 철거 대신 보수, 상업지구 대신 생활문화공간. 기획팀장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도시 재생의 방향은 긍정적입니다만 수익구조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하늘재단이 일부 후원금 형태로 들어오더라도 장기적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때 하늘이 차분히 말을 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아닌 시간을 자산으로 삼을 겁니다. 주민들이 머무는 시간, 공동체가 유지되는 시간, 그게 진짜 가치입니다. 한 임원이 고개를 저었다. 시간으로 회사가 운영되진 않죠. 그건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늘은 미소를 지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대부분 돈을 쓰는 순간이 아니라 누군가와 시간을 나누는 순간이에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재혁은 동생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 박사의 말이 맞습니다. 청명개발은 그동안 건물을 팔았지만 이제는 시간을 팔 겁니다. 사람들의 하루, 한 끼, 한 장면이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회의가 끝나자 하늘이 다가왔다. 형, 생각보다 잘하던데요? 누가 형인지 헷갈리네. 원래 네가 내 자리였던 것처럼. 하늘이 웃었다. 형은 이제 진짜 도시를 보는 눈을 가졌어요. 넌 사람을 보는 눈이 있잖아. 그게 더 어렵지. 그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란히 섰다. 문이 닫히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늘아, 응, 우리 늦게 만났지만 다행이야. 지금이라도 형제가 됐다는 게, 형, 사실 나도 형이 있다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이상하게 편해요. 문이 열리자 밝은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나왔다. 그날 오후 본사 건물 앞에는 기자들과 시민 몇 명이 몰려 있었다. 하늘 프로젝트 발표 이후 청명개발은 단숨에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일부는 혁신이라 했고 일부는 감상이라 비판했다. 그러나 재혁은 그 어떤 평가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바로 사람들의 시선 속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저녁 무렵 그는 하늘과 함께 마음 식당을 찾았다. 식당 앞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하늘 프로젝트 주민 설명회 환영합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동네 주민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노인, 아이, 청년, 그리고 상인들 모두가 낡은 골목을 지켜온 사람들이었다. 이곳은 철거되지 않습니다. 재혁이 말했다. 우리는 이곳을 새롭게 살릴 겁니다. 건물은 그대로 두되 안전하게 보수하고 골목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시 채워질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어떤 이는 감격스러워했고 어떤 이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한 노파가 손을 들었다. 그럼 우리 집 이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노파는 눈가를 훔쳤다. 내 남편이 여기서 평생 구두를 만들었어요.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서 좋네요. 그녀의 말에 하늘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 냄새가 바로 도시의 기억입니다. 그걸 남기고 싶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한상도가 주방에서 나왔다. 고생 많았구나. 원장님, 주민들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야지. 밥 한 끼 같이 먹은 사이면 다 가족이지 않느냐. 그날 밤 식당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주민들과 회사 직원들이 함께 식탁을 둘러앉았다. 밥이 돌고 된장찌개가 돌았다. 누군가 이게 도시의 맛이죠? 라고 외쳤고 모두가 웃었다. 재혁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맞은편에서 하늘이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낯설지 않았다. 어린 시절 사진 속의 미소 그대로였다. 형, 기억나요? 몰 보유권 마당에서 내가 흙으로 만든 도시 보여줬던 거요. 그때 형이 그랬잖아요. 진짜 도시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래? 그런 말을 했었지. 하지만 네가 진짜 그렇게 만들고 있네. 형이 옆에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식탁 위에 김이 올랐다. 된장의 향, 따뜻한 밥,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이 뒤섞였다. 그것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집의 향기였다. 며칠 뒤 회사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재혁은 하늘 프로젝트 전담팀을 만들었다. 기존의 개발부서 대신 도시문화팀,
환경 디자인팀, 주민협력팀이 새로 꾸려졌다. 이제부터는 건물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직원들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점점 변화에 익숙해져 갔다. 이소은은 홍보실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윤재혁과 윤하늘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담겼다. 둘의 대화는 짧았지만 묘하게 울림이 있었다. 형, 이 골목이 정말 변하겠죠, 응? 하지만 변한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거야. 카메라가 두 사람을 따라가자 뒤편으로 저녁 햇살이 골목길을 물들였다. 한 달이 지났다. 하늘 프로젝트의 첫 단계가 마무리되던 날. 청명개발의 로비에는 한상도와 동네 주민들이 초대받았다.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벽면에는 기억의 지도라는 이름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낡은 골목, 오래된 간판,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마음식당의 주방. 재혁이 단상에 올라 말했다. 오늘 이 전시는 우리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그의 뒤에는 하늘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다. 행사가 끝나자 한상도가 다가와 그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태준이도 지금 보고 있을 거다. 네 아버지가. 재혁은 고개를 들었다. 천장의 조명이 눈부시게 빛났다. 이제야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됐지. 늦게라도 시작했잖아. 그날 밤 하늘과 재혁은 마음식당에 둘만 남았다. 주방엔 불빛 하나만이 켜져 있었다. 형, 오늘은 형이 요리해요. 나 이제 형 요리가 궁금해. 그는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다. 냄비에 된장을 풀고 손으로 팔을 썰었다. 칼끝이 도마를 두드릴 때마다 하늘이 그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형, 이 소리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 예전엔 이 소리가 나한텐 전쟁 같았는데 이젠 화해의 소리잖아요. 국물이 끓어오르고 향이 퍼졌다. 그는 숟가락으로 맛을 보고 말했다. 조금 짜네. 하늘이 웃었다. 형은 늘 완벽하려 했잖아요. 근데 삶도, 국물도 약간 짠맛이 있어야 기억에 남아요. 그들은 완성된 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렸다. 우리 약속하자. 하늘이 말했다. 무슨 약속? 이 밥상은 언제나 남아있게 하자. 누가 떠나도 여긴 그대로. 좋다. 그 약속은 꼭 지키자. 그날 밤 식당 창문 밖에는 별이 떠 있었다. 골목길엔 여전히 낡은 건물들이 있었지만 그 위로 새로운 이야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재혁은 천천히 중얼거렸다. 도시는 결국 사람의 기억으로 완성되는 거야. 하늘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밥 한 그릇에 담겨 있죠. 그들은 동시에 웃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 위로 식당의 시계가 조용히 흘렀다. 이제 시간은 더 이상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 되었다. 그들의 식탁 위에서 도시의 미래가 조용히 끓고 있었다. 늦은 밤의 성도는 유리빛 바다 같았다. 바람이 불면 빌딩의 창마다 빛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도시 전체를 물결처럼 움직이게 했다. 윤재혁은 본사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손에 커피잔 대신 보고서를 들고 있었다. 청명개발 긴급 재무 분석 보고서. 표지 위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위기 경보. 며칠 전부터 회사 내부가 술렁였다. 하늘 프로젝트가 세간의 호응을 얻었지만 이사회 내부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는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다. 윤 부회장, 내부 비자금 계좌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과거 경영진이 조성한 불법 자금입니다. 당신이 모른다고 해도 이미 서류에는 당신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의 심장이 잠시 멎는 듯했다. 몇 년 전. 그는 전임 회장의 지시 아래 비상기금 관리를 승인한 적이 있었다. 그땐 단순히 회사 운영을 위한 내부 절차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기금은 투명하지 않았다. 결국 이게 나를 덮치러 오는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바람이 셔츠 자락을 흔들었다. 이튿날 아침 이사회는 긴급히 소집됐다. 재무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부회장님, 지난 5년간 청명개발 내부에서 약 2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대부분엔 부회장님의 결재 서명이 있습니다. 회의실은 숨 막히게 조용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기금은 전임 회장이 재임 시절 직접 운영한 비상자금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상 관리 책임자였을 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아직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부회장님, 회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은 곧 사실상의 퇴진 요구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수많은 얼굴이 스쳐갔다. 원장님, 하늘, 이소은, 그리고 마음식당의 사람들. 직무 정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이소은이 복도에서 그를 붙잡았다. 부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하지만 무너질 순 없죠. 지금이라도 언론이 터지면 회사는 위험해요. 알아요. 그래서 더 조용히 끝내야 합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항상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회사의 구문서를 다시 열람했다. 비상자금 계좌 2018년 개설자 전 회장 박정호, 관리인 윤재혁. 계좌 내역은 복잡했지만 눈에 띄는 항목이 있었다. 하늘재단 기부금 명목 송금 3억 원. 그는 손을 떨었다. 그 기금이 아버지의 이름을 도용해 만들어진 것임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이름까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마음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불빛이 늦은 시간까지 켜져 있었다. 한상도가 문을 열어주었다. 또 왔구나. 얼굴이 좋지 않네. 원장님.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비자금, 서류, 그리고 이사회 압박까지. 한상도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밥은 태워도 다시 할 수 있지만 실외는 태우면 못 되살린다. 그러나 네가 직접 불을 끄면 다시 끓일 수는 있지. 그걸 어떻게 해요? 숨기지 마라. 드러내라. 진실은 덮을수록 더 큰 화가 된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겁이 납니다. 겁이 나는 건 아직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원장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냄비 안에서 김이 오르고 향이 방 안을 채웠다. 냄비 안의 재료들도 처음엔 싸우지. 끓기 전엔 서로 섞이지 않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의 맛이 되지. 진실도 그래. 그 말에 재혁의 눈이 젖었다. 며칠 뒤 그는 결심했다. 사내 메일 전체 공지로 성명을 냈다. 제목 청명개발 부회장 윤재혁의 입장문. 최근 내부자금 운용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관행을 묵인했고 그것이 오늘의 혼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회사를 그리고 우리가 지키려던 도시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조사기관에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메일이 전 직원에게 발송되자 회사 전체가 술렁였다. 몇몇은 그를 비난했고 몇몇은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재혁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다. 진실을 드러낸 이상 이제 숨을 이유가 없었다. 이틀 뒤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청명개발 부회장 내부 비자금 자진 공개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계속된다. 기사 아래에는 주민들의 댓글이 달렸다. 그래도 믿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한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하늘이었다. 형, 다 봤어요. 진짜 잘했어요. 이젠 끝이야. 아니요, 시작이에요. 형이 만든 길이 이제 진짜로 열렸어요. 그날 밤 한상도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심장이 약해졌다는 소식이었다. 재혁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 안은 조용했고 창께는 한상도가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다. 원장님, 그가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한상도가 눈을 떴다. 재혁아, 네. 원장님,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다. 태준이도, 하늘도 다 자랑스러워할 거야. 원장님,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끝까지 함께 하셔야죠. 나는 이제 됐다. 너희가 있으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원장님, 우리 아직 밥상 완성 못했잖아요. 한상도가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 밥상엔 뭘 올릴 거니? 사람들의 삶이요. 그게 진짜 음식이니까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 말 꼭 지켜라. 원장은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다. 며칠 후 청명개발 본사에는 임시 주주총회 공지가 붙었다. 재혁은 그날을 위해 모든 자료를 준비했다. 비자금 조성의 주체, 책임자, 그리고 내부 개혁안. 이제 숨길 게 없었다. 그날 아침 회의실 문 앞에서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 준비됐어요, 응? 이젠 두렵지 않다. 우리 같이 들어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회의실 문을 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재혁은 단상에 서서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청명개발의 부회장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린 건 건물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무너진 성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돌이 아닌 사람으로, 콘크리트가 아닌 관계로.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하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부회장님, 한상도 원장님이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그는 곧장 달려갔다. 병실 문을 열자 원장이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됐구나. 이제 완성했구나.
아직이에요. 우리에겐 내일이 남았어요. 원장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일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지. 창문 너머로 노을이 물들었다. 그 불빛은 도시 위로 길게 번졌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이 불빛은 무너진 성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의 집을 비추는 빛이네요. 한상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시가 그런 거야. 무너져야 다시 숨을 쉬지. 그날 밤 마음 식당에 불이 다시 켜졌다. 재혁과 하늘이 주방에 서 있었다. 그들은 원장의 레시피를 따라 된장찌개를 끓였다. 불 위에 냄비가 부글부글 끓자 하늘이 말했다. 형, 이 소리 들려요? 응, 살아있다는 소리죠. 그들은 국자를 들어 국물을 맛봤다. 짠맛, 단맛, 그리고 눈물맛, 그 모든 게 한데 섞여 있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불빛 아래에서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다. 형, 응, 이제 진짜 끝났네요.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리고 그 순간 마음 식당의 시계가 정각을 알렸다. 무너진 성은 사라졌지만 남은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 불빛이 다시 도시를 밝히고 있었다. 봄이 오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겨울의 끝자락에 내린 마지막 눈이 녹고 골목길마다 작은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송현사지구, 한때 재개발 예정지라는 붉은 글씨로 뒤덮였던 이곳은 이제 하늘 프로젝트의 첫 완성구역으로 불리고 있었다. 새벽 공기 속에서 먼지 대신 흙 냄새가 났고 콘크리트 냄새 대신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이 바람을 타고 퍼졌다. 마음식당 앞에는 행복문화센터 개관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벚꽃이 간판 위로 떨어지며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섞였다. 윤재혁은 그 광경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철거용 헬멧과 중장비의 굉금이 가득했던 거리였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뛰놀고 주민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그의 눈앞에 있었다. 그의 옆에서 윤하늘이 말했다. 형, 진짜로 해냈네요. 우리가 해낸 게 아니야. 이 도시가 스스로 살아난 거야. 그래도 형이 방향을 바꿔줬잖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는 웃었다. 시작은 내가 했을지 몰라도 끝은 우리가 같이 쓴 거지. 문화센터 내부는 활기로 가득했다. 벽에는 기억의 지도 전시가 열려 있었다. 주민들이 찍은 사진, 오래된 가게 간판, 아이들의 그림이 함께 붙어 있었다. 이게 우리 골목이에요, 저기. 내가 다니던 구두방도 아직 있네. 사람들은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 환하게 웃었다. 센터 1층의 한쪽은 새로운 이온앤 행복 식당이었다. 예전 마음 식당의 간판이 새로 단장되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주방에는 흰 앞치마를 두른 젊은 요리사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한상도 원장의 제자들이었다. 주방 한가운데에는 그가 남기고 간 낡은 나무 도마가 놓여 있었다. 그 표면에는 칼자국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한 문장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밥은 기억이다. 그 문구를 본 재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손끝으로 도마의 표면을 천천히 쓸었다. 그 모든 세월과 상처가 이곳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재료가 되어 있었다. 개관식이 시작되었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하늘 프로젝트의 첫 결실, 행복문화센터 개관식입니다. 청명개발의 윤재혁 부회장님과 도시재생연구소의 윤하늘 박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재혁이 단상에 올랐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철거 대신 복원을, 파괴 대신 기억을 선택한 사람들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지킨 건 건물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바로 그 삶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뒤이어 하늘이 단상에 섰다. 이곳은 우리가 꿈꾸던 도시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도시는 벽돌과 시멘트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머물고 웃고 함께 밥을 나누는 순간에 완성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는 여러분이 써내려갈 겁니다. 박수가 터졌다. 벚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며 그들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행사가 끝나자 재혁은 잠시 사람들 틈을 벗어나 조용한 복도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상도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의 웃는 얼굴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있었다. 당신이 끓인 밥은 도시를 살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사진 앞에 서 있었다. 원장님, 보고 계시죠? 약속대로 밥상 완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형, 하늘이 다가왔다. 원장님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요? 그래,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원장이 되어야지. 그날 저녁, 문화센터의 옥상 정원에서는 조촐한 파티가 열렸다. 주민들과 직원들이 둘러앉아 음악을 듣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며 뛰어다녔다.
공기에는 된장찌개의 향이 섞여 있었고 저녁 햇살이 유리벽을 물들였다. 형, 이거 봐요. 하늘이 식탁 위에 낡은 반찬통 하나를 올렸다. 이건 뭐야? 원장님이 예전에 남겨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직접 담근 김치래요. 그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익은 김치의 냄새가 퍼지며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다. 하늘이 말했다. 이걸로 오늘 밥을 먹죠. 좋다. 그들은 밥을 퍼고 김치를 나누었다.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는 웃었다. 그 순간 그들의 식탁은 도시 전체가 한 몸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옥상에는 재혁과 하늘만이 남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형, 요즘은 이상하게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다고 예전엔 항상 불안했어요.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고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잠도 못 잤죠. 근데 요즘은 그냥 이 도시가 숨쉬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요. 그게 바로 사람의 시간 속에서 사는 거야. 형은요, 난 이제야 내 자리에 선 것 같아.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도시의 불빛이 바다 위에 반사되어 물결처럼 흔들렸다. 형, 원장님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도시는 결국 너희의 밥상이 될 거다. 그러니 서로의 숟가락을 놓지 마라. 그는 미소 지었다. 그분답네. 평생 밥으로 세상을 가르친 분이니까. 며칠 뒤 행복식당에는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다. 청년 2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기 도시재생 관련해서 배우고 싶은데 혹시 봉사 가능할까요? 젊은 셰프가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밥 짓는 법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밥이요, 네. 여긴 도시를 고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끓이는 곳이니까요. 그 대화가 식당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날 이후 행복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작은 학교가 되었다. 청년들이 와서 요리를 배우고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매일 저녁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웠다. 한 달 뒤 청명개발의 새로운 사옥 회의실. 벽에는 커다란 문구가 걸려 있었다. 도시는 이익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제 청명개발은 더 이상 단순한 건설 회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도시재생 전문 기업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윤재혁이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윤하늘이 있었다. 형, 다음 프로젝트는 어디로 갈까요? 글쎄. 바다가 보이는 오래된 어촌도 좋겠네. 사람 냄새 나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이번엔 내가 먼저 설계할게요. 그럼 난 밥 짓는 걸 맡을게. 그들은 웃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옥상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파도처럼 번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목소리, 원장의 웃음, 하늘의 손길, 그리고 도시의 숨결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원장님, 이제 알겠어요. 성공은 높은 곳에 오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옆자리에 앉는 거라는 걸.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송글씨가 있었다. 너희는 서로가 필요할 것이다. 그 문장을 천천히 손끝으로 짚었다. 이제는 그 의미를 압니다. 다음 날 아침 행복식당의 문이 열렸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주방 안으로 들어왔다. 젊은 요리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윤재혁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다. 하늘이 들어오며 웃었다. 형, 오늘 메뉴는 뭐예요? 된장찌개.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끓일 거야. 어떻게요? 새로운 도시처럼. 새로운 맛으로. 그는 불을 켰다. 냄비 안에서 국물이 끓기 시작했다. 파향이 퍼지고 마늘이 노릇해졌다. 그는 국자를 들어 한 숟가락을 맛봤다. 좋아. 이제 완벽하군. 하늘이 말했다. 형, 이거 우리 원장님 맛인데요. 그래. 그분의 맛을 우리가 이어가는 거야. 그들은 웃으며 국을 그릇에 담았다. 식당 문 밖에서는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아이들, 노인, 직장인, 학생 모두가 같은 식탁에 앉았다. 자, 드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한 숟가락의 국물이 입안에 퍼지자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날 저녁 골목길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누군가는 기타를 치고 누군가는 노래를 불렀다. 문화센터 옥상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하늘이 말했다. 형, 도시가 숨을 쉬네요. 그리고 사람도 같이 숨쉬고 있지.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사이로 별이 떠 있었다. 그 별빛이 도시의 창문마다 닿았다. 그리고 그 빛은 다시 사람들의 얼굴로 번졌다. 윤재혁은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도시가 완성됐어.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밥 냄새 나는 도시. 그래, 따뜻한 밥 냄새가 나는 도시. 그들은 웃었다. 불빛이 천천히 꺼져갔지만 행복식당의 불빛만은 끝까지 꺼지지 않았다. 그곳에서 오늘도 밥이 끓고 있었다. 그 냄비 안에는 기억과 사랑, 그리고 사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향이 도시의 밤을 채우고 있었다.